자, 1장 유체역학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의 목표는 유체에 대한 기본 정의를 알아보고 유체의 거동을 지배하는 기본 방정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유체에 작용하는 몇 가지 힘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액체의 정의를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유체의 정의는 도대체 뭔가, 고체의 정의는 무언가, 액체의 정의는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학생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뭐랄까 정확한 정의, 자기가 사용하는 터미널러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꼭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액체는 공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냐? 여기 제가 써놓은 대로 아주 적은 응력, 즉 표면의 접성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이 작용에도 쉽게 형태를 바꾸는 물질. 물론 이제 접선 방향이 뿐만 아니라 그 수직 방향으로, 노멀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도 쉽게 형태를 바꾸겠죠. 바로 형태를 바꿀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고체는 힘이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고체에 힘이 가해지면 여기가 이제 테이블도 고체로 되어 있는데 액체와 다르게 고체는 아무리 힘을 준다고 해도 어떻게 돼요? 변형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가 않죠. 물론 이제 변형이 좀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버티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부서져 버리죠. 형태가 바뀌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변형이 일어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고, 그죠? 그렇게 일어나는 아주 천천히 일어나서 변형이 일어나고, 변형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변형이 일어납니다. 액체는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힘이 작용하게 되면 액체는 어떻게 돼요? 금방 형태가 바뀌죠. 아주 빠른 시간에 순식간에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변형이 굉장히 빠르죠. 변형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고체와 액체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런 부분, 즉 힘이 가해졌을 때 형태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아마 가장 중요한 액체와 고체를 나누는 그런 어떤 정의가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액체 공학적 정의는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아주 작은 응력이 작용해도 쉽게 형태를 바꾸는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액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고체가 있죠. 여러분 테이블이 있으니까 이게 고체인데, 이건 나무로 된 고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플라스틱도 고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고체는 어떻게 돼요? 고체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듯이 계속 다 붙어 있죠. 딱 봐도. 그래서 연속체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연속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이제 공기는 어때요? 이 공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마시고 있는 공기는 여기 있는데, 이게 연속체, 뭐 보이지는 않지만 연속체 같아요? 연속체가 아닌 것 같아요? 한지수 학생? 연속체예요? 그렇죠.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아닐까요? 그렇죠. 아마도 이 공기로 떨어 있는 그 밀도가 굉장히 낮아서 듬성듬성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기는 과연 궁금하죠. 근데 연속체인가 아닌가? 그럼 물은 어때요? 물은 연속체예요? 여러분 보면 물은 이제 연속체로 보이겠죠. 우리가 이제 뭐 물 틀어보면 연속체로 보여요. 이렇게 물 담아 놓으면. 근데 물이 막 흘러가다가 물방울이 막 튀기죠. 물방울이 막 튀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거는 연속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불연속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 가만히 있으면 연속체로 볼 수 있지만 흐르는 물은 쉽게 연속체로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즉 액체는 딱 정확하게 말하면 연속체냐 아니냐 말하기 굉장히 어렵죠. 자, 그러면은 연속체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연속체면은 사실은 여기에 있는 힘을 주면 이쪽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연속체가 아닌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들을 좀 정의하기가 좀 힘들겠죠. 연속적으로 나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아주 액체 이 그림에서 보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아주 작은 이게 밀도입니다. 델타 M 오버 델타 V 즉 아주 미소 질량을 미소 부피로 나누면 뭐 밀도가 나오겠죠. 질량 나누기 부피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밀도라고 봤을 때 밀도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연속체가 아닌 공기를 공기 아주 작은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밀도를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합시다. 아주 작은 뭐 예를 들어서 1mm by 1mm 정도 아주 작은 것들에서 밀도를 측정하는 요 대기 쪽에서 측정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잴 때마다 연속체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는 조금 밀도가 많을 수도 있고 여기는 그 공기 입자가 더 적을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잴 때마다 아주 부피가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와 어쩔 때 처음에 쟀을 땐 여기도 나타날 수 있고 어떻게 밀도가 어떻게 돼요? 어떤 경우는 더 작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막 흐트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어떻게 해요? 볼륨을 키워봤어요. 조금 더 크게 하면은 아무래도 볼륨이 커지면 뭐라고 돼요? 그렇게 불균일하게 있는 것들이 점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부피가 아주 커지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재거나 어떤 위치에 재도 밀도가 거의 똑같아요. 그죠? 밀도가 거의 똑같아서 즉 요 점이 되면 여기 빨간 점으로 되어 있죠? 요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그 점이 되면 우리가 밀도가 동일하게 나타나겠죠. 즉 우리가 샘플링하는 볼륨을 아주 크게 만든다. 아까는 뭐 1mm by 1mm라고 쳤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m by 1m로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1m 1m를 재서 걔 밀도를 측정한 거랑 여기서 1m 1m를 측정한 거랑은 어떻게 되냐면 같은 밀도가 나오겠죠. 즉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대상, 즉 액체라는 대상이 저는 이거 1m 1m는 조금 과장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 크기가 뭐 1cm 1cm 1mm 1mm여도 여전히 우리가 밀도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즉 아주 분자들의 운동이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지역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다 그런 아주 작은 부피라도 연속적으로 볼 수 있다. 밀도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대부분의 것들은 부피가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분자의 분자의 운동보다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연속체로 가정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한지수 양이 말하기 이 공기는 불연속체라고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연속체면 문제를 좀 풀기가 어려워져요. 못 푸는 건 아닌데 어떤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특히 공기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긴 하지만 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애매하죠.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굉장히 드문데 그런 불연속적인 것 때문에 연속 방정식을 푸는 것이 조금 더 쉬운데 그걸 못 적용시키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연속체로 대부분은 보고 액체를 연속체로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조금 더 적용을 시켜놨는데 뭐 액체에서 분자는 계속 움직이죠.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질량 dm은 부피 dv로 순간적으로 존재하는 분자의 수로 정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요 부피 안에 얼마만큼의 분자가 있느냐. 그래서 평균 밀도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dm over dv라고 하면은 부피가 아주 작을 때는 분자의 개수가 적죠. 아주 적게 되고 밀도가 위치마다 다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 온도, 대기 온도에서 만약에 우리가 0.01mm 직경을 갖는 부피가 있다. 그러면 거기는 실제로 계산하면 15개의 분자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직격이라고 써놨는데 직경이 0.1mm로 한 10배 정도 늘어가면 어떻게 돼요? 10배만 돼도 2 곱하기 10에 13승계의 분자가 존재하게 되죠. 즉, 그 부피가 되면 부피가 직경이 10배 늘어나면 부피는 어느 정도 늘어나요? 한 1000배 늘어나는 거죠. 1000배 늘어나면 분자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한 0.1mm 정도 된다면 대부분의 것들은 크게 위치에 따라 다르지 않게 돼서 연속체로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공기마저도 우리가 0.1mm 정도 본다면 연속체로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공기를 핸들링할 때 0.1mm보다 작은 부피를 핸들링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우리 건설환경공학에서는 조금 드물지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엔진이라든지 연소 분사 장치라든지 그런 경우를 조금 여러분들이 다루게 될 때는
그런 것들이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연속체 가정이 성립했어요.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성립하고 나면 밀도, 온도, 속도 등이 위치와 시간에 따른 연속함수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위치마다 다 다른 밀도가 있겠지만 이제 아까 말한 거는 온도도 똑같고 그 다음에 압력도 똑같은 상태에서의 밀도를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부피를 굉장히 줄여놨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굉장히 작아져서 로 M, 로 V 정도 델타 M 오버 델타 V가 되겠죠. 로가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 만약에 온도나 X, Y, Z가 각 포인트에서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온도고 다르고 밀도도 압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돼요? 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즉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건 또 뭐냐? 함수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연속 함수로. 만약에 연속 함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모든 위치가 다 불규칙하기 때문에 연속 함수로 나타낼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어떤 함수가 돼? 디스크리트 되니까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함수를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가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초중고등학교 때 계속 배웠던 게 뭐예요? 방정식 푸는 거죠. 즉 x, y, z로 되어 있는 선형 함수는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속함수로 물론 이제 이것이 다 떨어져 있더라도 풀 수는 있어요. 근데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밀도도 그다음에 온도도 마찬가지고 속도 등도 다 이렇게 x, y, zt라는 그런 어떤 우리가 많이 쓰던 그런 그 좌표계에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덴서티랑 좀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줬으면 하는 양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미 유체역학이나 재료학학 등에서 아니면 물리 시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비중이 있었고요. 스페시픽 그래비티라고 하죠. 이거는 주로 우리가 물과의 비율 아니면 그 미디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많은 것들에 기름이면 기름인데 그 안에 물체가 들어갔다면 그 상대적인 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페시픽 그래비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수리학을 하다 보니까 주로 여기서 스페시픽 그래비티라고 하면은 물과의 비율을 말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중량이라는 것도 쓰게 됩니다. 감마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단위 부피당의 뭐라고 할까요? 그 mg는 뭐야? mg가 뭐죠? 최성은? mg가 뭐죠? 무게 mg 여기 있는 거 mg 무게죠? 무게가 됩니다. 무게를 단위 볼륨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단위 부피로 나눠주면 결국 요 m over v가 돼서 이게 density가 되죠. 그래서 rho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중량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제가 많이 하는 것이 왜 이제 감마를 쓰냐? 귀찮죠? 그죠? 로지 쓰는 것보단 감마 쓰는 게 감마는 하나예요. 우리가 이거 감마라고 있습니다. 감마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로라고 하죠. density. 그러니까 요거 이제 그렇게 있는데 어때요? 두 개 쓰는 것보다 하나 쓰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공학에서는 뭐든지 줄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페시픽 그래프 하나로 나타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자로 나타내는 거죠. 그 이상의 의미는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쓰면 돼. 로지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마 다 배우신 거예요. 물론 요거는 이제 재료학학, 그다음 유체학학에서 배운 거고요. 뒤에 차원 해석 가면 각 단위에 대나 측정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유체나 액체를 정의하고 걔네들의 성질을 나타내는 몇 가지의 기본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유체도 굉장히 재밌는 거지만 가만히 있는 유체는 여러분들이 볼 일도 별로 없고요. 그렇죠? 바다에 있는 바닷물도 계속 흘러가고 파도가 치고 움직이죠. 그 다음에 강물도 다 흘러가고 있고 저수지는 뭐 가둬놓긴 했지만 저수지에서도 어떤 흐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즉 모든 유체는 흐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방에도 공기가 어떻게 돼요? 흘러가고 있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그 유체는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풀고 싶은 거는 가만히 있는 물체를 풀고 싶은 것보다는 물론 이제 가만히 있는 물체도 풀어야 돼요. 이따 우리가 좀 리뷰를 더 하게 되면 정수역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정수역학은 뭐예요? 흐르지 않는 상태에
유체에 관련된, 액체에 관련된. 흐르지 않으니까 사실은 유체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죠. 흐르지 않는 액체의 거동을 얘기할, 어떤 힘의 균형을 얘기할 때 우리가 정수역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배우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유체가 흘러가는 것들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유체 흐름을 지배하는 그런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배워요?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물리 시간에 배운 거는 대부분 뭐냐면 그것을 힘을 어떻게 흘러가는, 움직이는 얘네들의 어떤 기본 방정식을 배우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한 거죠. 그래도 아는 게 별로 없다라는 게 좀 슬픈 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웠냐? 사실은 5가지의 어떤 기본 법칙, 즉 물론 뭐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좀 전공이 다르면 전공이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 물리학이나 이런 쪽을 하면 요거 말고도 또 중요한 법칙들이 많을 거예요. 전자기파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무슨 양자역학 관련된 그런 공식들도 많이 있을 텐데, 여기서 우리가 일반이라면 공대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배우는 그 법칙은 아마 역학 법칙 한 요 5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가장 질량 보존의 방정식 배웠죠. 그죠? Conservation of Math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 방정식을 배웠습니다. 뉴턴 세컨드 로라고 하죠. 모션에 대해서 하는 그 운동량 보존 방정식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존돼야 돼요? 각운동량이 보존돼야 되죠. 그래서 각운동량 보존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뭘 배웠냐면 연력학 제1법칙, 그 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을 배웠어요. 점점 이제 전력학 제1법칙은 뭐였나? 연력학 제2법칙은 뭐였나? 헷갈리죠? 대부분의 사람들, 저도 잘 가물가물해요. 왜냐하면 잘 안 쓴다는 얘기죠. 건설환경공학에서는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을 지금까지는 많이 다루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루는 것들이 사실은 뭐 상당히 뭐라고 할까, 좀 더 역학적인 문제들이 많죠. 그러니까 도시 홍수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역학적인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미케니컬한 역학, 연력학을 제외한 그런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연력학 제1법칙이나 연력학 제2법칙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았지만 앞으로는 아마 중요한 그런 것들이 될 겁니다. 특히 뭐 사실 연력학 제1법칙 같은 경우는 뭐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다뤘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은 뭐예요? 엔트로피 여기도 오타인데 온라인에도 오타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부러 넣었으니까 나중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연력학 제2법칙이 이제 결국 뭐냐면 엔트로피의 증가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자유도는 항상 확장되는 방향으로 나간다. 일리버서블하게 가지 않는다. 일리서블하다. 뭐 그런 것들이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연력학 제2법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건설환경공학에서 주로 많이 다루는 분은 뭐 교통공학이라든지 아마 이런 데서는 아마 엔트로피가 중요할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기본 방정식인데 이걸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질량 보존의 방정식이랑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게 되겠죠. 특히 학부 수준에서는 이 2개만 아시면 되고요. 각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그렇게 많이 다루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각운동량 보존이나 연력학 제1법칙 같은 경우는 아마 궁금하시면 대학원 가서 배우시면 됩니다. 대학원에서는 이런 에너지 보존이라든지 그 각운동량까지 포함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울 건 바로 이런 보존 방정식, 특히 질량 보존의 방정식, 운동량 보존의 방정식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알아야 뭐 이제 모멘텀도 정의할 수 있을 거고요. 힘을 알아야 거기서 어떤 매스 컨저베이션 방정식은 오히려 이제 뭐니까 질량 보존의 방정식은 생각보다는 좀 간단할 거예요. 왜냐면 매스가 있으면 들어가는 매스, 나오는 매스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남아있는 매스. 얘네들은 항상 변하지 않는다가 질량 보존의 방정식인데, 그거 말고 약간 운동량 보존 방정식. 운동량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운동량에 대해서 배웠지만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아마 못 하실 거예요. 운동량이 도대체 뭐냐? 그죠? 운동량이 도대체 뭔지 어떻게 정의해요? 그러니까 매스는 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질량은. 이렇게 얘기하면 잘 정의를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얘기를 할 건데, 먼저 그러면
그 운동량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많이 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힘은 이제 처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제가 처음에 액체를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힘이 뭐라 그랬어요? 응력이라 그랬죠. 그렇죠? 표면적에 탄젠셔널하게 접촉하는 방향으로 힘을 줬을 때 얘네가 빨리 변하는 것들을 액체라고 얘기했듯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응력장, 스트레스 필드에 대해서, 즉 표면에 미치는 힘을 대부분 응력이라고 얘기하는, 표면에 미치는 힘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액체의 입자에 미치는 힘, 액체의 입자뿐만 아니라 고체나 어떤 것들에도 미치는 힘은 두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표면에 미치는 힘, 그렇죠? 또 하나는 몸체에 미치는 힘,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에 미치는 힘을 surface force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몸체에 미치는 영향을 body force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표면에 미치는 힘은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돼요? 압력이죠. 여기 물체가 있으면 여기다 압력을 주면 거기에 바로 표면에 힘을 주게 되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것, 그러니까 여기에 액체 입자가 있고 여기 액체 입자가 있거나, 아니면 이 액체가 고체에 만났을 때 결국 접촉면에서 일어나는 힘들을 우리가 surface force, 즉 표면에 미치는 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힘은 뭐예요? 몸체에 미치는 힘이에요. 내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 중력은 어떻게 돼요? 중력이라는 놈은 내가 여기 있으면 사실은 물론 발바닥에 힘이 미치긴 해요. 발바닥에. 근데 발바닥에 미치는 거예요? 발바닥에 미치는 게 아니죠. 내 몸 전체에 어떤 장이 걸려서 필드 안에, 중력장이나 필드 안에 내가 들어가서 온 몸이 구석구석, 내 여기 있는 위장이라든지 머리에 있는 뇌라든지 얘네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그가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몸체에 미치는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중력, 그다음 입자 사이에 발생하는 전자기력 같은 것들이 바디 포스가 되겠죠. 물론 전자기력은 여러분들 현재 수업에서는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도 즉 몸체에 미치는 힘이 아닌 표면에 미치는 힘이 즉 변형력 혹은 응력을 만들게 됩니다. 즉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형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응력, 즉 스트레스를 얘기하는데 이 응력 개념이 사실은 이런 어떤 매질의 경계에서 힘을 표현할 때 매우 중요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할 때 무슨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회과학이라든지 아니면 공학에서도 마찬가지고 자연과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계 문제예요. 경계에 뭐가 있나? 그죠? 경계. 요 어떤 그 범위 안에 있는 경계, 도시의 경계, 그 다음에 고체와의 그 대기와의 경계,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잘 정의가 되지 않는 것들.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 보나 공학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경계에서의 어떤 힘의 균형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응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응력이 또 사실 뭔가 아주 추상적인 거죠. 우리가 인간이 정의해낸 물리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보냐 힘을 표현할 때, 즉 이런 경계면에서 힘을 표현할 때 아주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응력을 표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체에서는 변형이 응력을 만들죠. 그 다음에 액체에서는 또 다른 것이 운동이 응력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고체에서는 변형이 응력을, 즉 이렇게 고체가 있으면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기울이게 되면 이제 휘어지게 됐죠. 그 휘어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스트레인이 어떻게 돼요? 스트레인이라는 것, 그 변형이 결국은 힘을 갖게 되는 거죠. 놔두면 어떻게 돼요? 탕 돌아가면서 힘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액체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휠 수가 없죠. 액체는 휠 수가 없어요. 액체는 휠 수가 없고 복원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응력을 만들어요? 그 고체는 이렇게 휘면 응력이 생기지만 액체는 생기지 않고, 즉 자기들이 움직일 때 바로 이런 전단 응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 고체와 액체에서 가장 큰 차이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형이 생긴다, 변형률이 생긴다. 즉 그래서 액체에서는 결국 운동이 응력을 만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이 만들 수, 이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응력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페스에 미치는 힘은 가장 중요한 게 응력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표면 힘은 두 개로 분류할 수가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탄젠트 방향으로, 접선 방향으로 미치는 힘이 있을 거고요. 어떤 면에 힘을 준다 그러면 내가 힘을 어떻게 줘요?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주는 힘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당응력. 그다음에 이렇게 주는 힘을 수직응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수직응력은 노멀 스트레스고 전당응력을 쉬어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직응력을 시그마로 표현했고 전단응력은 타우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요가 S자예요. S자. 그래서 제가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이건 시그마 여러분이 있고요. 이건 타우라고 그러죠. T자를 의미하는 거고 이건 S자를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건 이제 타우, 시어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보통은 시어 스트레스 얘기할 때는 타워로 많이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을 보시면 여기가 델타 F로 되어 있죠. 델타 F. 즉 여기에 미치는 힘이 델타 F인데 제가 N을 붙였어요. N을 붙인 건 뭐냐면 노멀, 즉 수직 방향이라는 얘기고요. 여기는 T를 붙였죠. 탄젠셜한 방향, 즉 접선 방향이기 때문에 힘은 제가 이렇게 주면 노멀 방향밖에 없겠지만 힘을 사이드로 이렇게 주면 어떻게 돼요? 노멀한 방향과 이 탄젠션한 방향 두 개, 그러니까 그것들이 접선 방향과 수직 방향이 두 개가 같이 존재하죠. 각도가 존재하게 되면 그래서 그걸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노멀 방향으로 나누고 하나는 탄젠셜 방향.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됐어요? 면적으로 나누죠. 나누면 수직응력이 되고, 그죠? 단위 면적당 미치는 힘. 그게 바로 이 응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수직 방향으로 했을 때 바로 노멀 스트레스라고 얘기하고, 전당응력은 어떻게 돼요? 탄젠셜한 방향을 나누는 거죠. 자,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부분이랑 겹치죠. 그래서 수직응력이랑 여러분 수직응력이랑 똑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응력은 다른 말로 뭐가 될 수 있을까요? 특히 수직응력. 그렇죠. 압력이죠. 왜 압력이에요? 압력의 정의가 뭐야? 압력의 정의는 단위 면적당 미치는 힘을 우리가 압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돼요? 여기도 단위 면적당 미치는 힘이죠. 즉 노멀 방향의 힘, 즉 수직응력은 정확하게 압력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참 아쉽게도 어떻게 되냐면 수직응력도 그렇고 전단응력도 그런데 면과 관련된 얘기예요. 면. 그죠? 힘도 있고 면이 있어요. 힘이 있고 면이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같이 표현해주고 싶어요. 그래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첨자, 이중 아래 첨자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그마 XX 무슨 얘기일까요? 앞첨자는 작용하는 면, 즉 X면이냐, X방향면이냐, X방향으로 이루어진 면이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두 번째 첨자는 응력이 가해지는 방향. 즉 이렇게 X방향의 면은 뭐예요? 이게 X방향. 자, 우리가 이제 요걸 X라고 정의합시다. 그 다음에 요거를 레터럴 방향을 Y라고 하고 요걸 Z방향이라고 하면 X방향으로 하고 있는 면. 그죠? 요 X면. 그죠? 여기는 YZ로 표현되겠죠. Y와 Z 값으로 표현되겠지만 X방향으로 노멀하게 있는 면. 요거를 X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어떻게 돼요? 수직 방향이면 X방향으로 힘이 들어지죠. 그래서 시그마 XX 수직응력이니까 시그마 XX가 돼서 바로 이렇게 미치는 방향의 힘을 우리가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는 좀 쉬운데, 자, 그러면 탄젠셜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요게 X방향. 두 번째 거 읽어봅시다. 두 번째 거 힘을 읽는 거는 요게 면이죠. X면이라고 했습니다. X방향의 면이라고 했으니까 X면 위에 Y다. Y. 그죠? 두 번째 첨자가 Y죠. 즉, 요 방향으로, 요 면에 요 방향으로 미치는 힘, 탄젠셜한 방향, 접촉하는 방향, 요 방향으로 미치는 것을 우리가 XY로 표현한 거죠. 만약에 이렇게 힘이 미치면 어떻게 돼요? XZ가 되겠죠. 요건 X면, 요거는 Z방향 힘이니까 첫 번째 게 XY, 두 번째 게 XZ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선형 대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자, 그걸 우리가 이 그림에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정육면체의 어떤 그런 정육면체 어떤 우리가 대상이 있다, 시스템이 있다고 치면 어떻게 돼요? 면이 몇 개예요? 정육면체니까 6개의 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육면체라고 부르니까 6개의 면이 있고요. 근데 한 면에서는 어떤 힘이 생길 수 있어요? 노멀 디렉션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에 힘이 있죠. 이쪽 방향에 힘이 있죠. 그래서 세 가지 방향이 있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나 힘이 있고, 이렇게 하나 힘이 있고, 이렇게 하나 힘이 있어서 3개의 힘이 작용하게 되겠죠. 즉, 각 면에는 3개씩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총 몇 개의 힘이냐면 6, 3, 18, 18개의 힘이 있죠. 그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힘이 있는데 이 힘 중에 요렇게 가는 힘이나 면에 요렇게 가는 힘이나 동일하겠죠. 그죠? 요 면의 방향, 요 면의 방향 표현해 보면 어떻게 돼요? 요게 이제 Y면, 이게 Z면이네요. Z면에 흐르는 요거니까 X 디렉션이죠. 그러니까 요건 어떻게 표현돼요? ZX가 되죠. 밑면으로 봅시다. 밑면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미치니까 요것도 뭐예요? Z면이죠. Z면에다가 이렇게 치면 X 방향이죠. 얘도 ZX죠. 그러니까 얘랑 얘는 어떻게 돼요? 같죠. 그러니까 각기 똑같은 애들이 2개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보면 9개의 힘의 행렬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힘을 전부 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이제 여기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돼요? 요 부분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프레셔, 압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수직응력이 될 수가 있고요. 나머지 요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시어 스트레스, 전당응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는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는 거,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건 이제 점성입니다. 수직 방향은 사실 수직 방향은 전단 응력과 관계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전단 응력에서 예를 들어서 물이 흘러가고 있다. 그럼 경계면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힘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힘을 전달할 수 있는. 요거와 여기 물체가 있고 유체가 흘러가는데 여기다가 힘을 줄 수 있는 거는 점성이 있어야 돼요. 점성이 없으면 그냥 어떻게 돼요? 그냥 지나가겠죠. 점성이 뭔가 있다. 그거가 왜 그럴까를 좀 생각해 봅시다. 점성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끈적임이 점성이겠죠. 그죠? 끈적거리는 거. 비스코시티라고 그러죠. 비스코스가 뭐예요? 이렇게 끈적거리는 것들을 우리가 하기도 하고 점성도 마찬가지인데 왜 끈적거릴까요? 물은 끈적거리나요? 물은 안 끈적이죠. 물은 안 끈적이고 기름은 어때요? 좀 끈적이죠. 왜 끈적거려? 비스코시티가 높으니까 끈적일 거예요. 근데 왜 끈적일까? 이렇게 딱 하면 막 늘어나기도 하고, 그죠? 왜 끈적일까? 도대체 끈적임이란 뭘까? 물리적으로. 그렇죠. 방금 최성원 양이 분자간의 힘이 세다. 땡기는 힘이 세다라는 거예요. 분자간에 땡기는 힘이 세다. 그게 끈적임으로 나타나는 거를 좀 역학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좀 매크로스코픽하게. 그럼 어떻게 될까? 끈적이니까 여러분 어때요? 언제 끈적? 여러분이 변형을 주려고 할 때 힘들다라는 거죠. 끈적임이란. 즉 액체가 있어요. 액체가 기름이 있는데 이걸 쭉 했을 때 변형을 일으킨 거예요. 변형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돼? 끈적거리니까 내 손이 안 떨어지죠. 그게 끈적임이지. 무슨 얘기예요? 힘을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죠. 뭐 하기 위해서? 변형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게 바로 비스커스티인 거죠. 즉 뭐냐면 어떤 얘기예요? 내가 얘네들이 끈적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운동량을 얘네들 변형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운동량을 많이 줘야 된다. 그죠? 운동을 많이 시켜야 된다. 운동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끈적임입니다. 자, 그래서 점성은 결국 뭐냐면 결국 내가 얘네들을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힘을 들여야 되고 그래서 끈적임이 들어간다. 즉 운동량을 더 많이 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바로 점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인 게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비스커시티가
어떻게 전달 능력과 연결되는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무한한 판 사이에서 액체의 변형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 델타 Y, 델타 X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준 거죠. 접선 방향으로. 그래서 쭉 늘어납니다. 근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고체는 어떻게 돼요? 고체는 저렇게 돼요. 근데 액체는 어떻게 되냐면 쭉 밀었을 때 확 변해버리죠. 그래서 일정하게 오른쪽으로 힘이 주어지면 액체는 속도로 움직이죠. 속도로 움직이게 되고 액체 입체에 주어지는 전달 능력은 바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돼요? dt 시간 동안, 즉 요 그림에서 보면 dfx over day가 되는데 요게 이제 타우 그 전달 능력 x y면에 미치는 x 방향의 힘. 저 y면이죠. y 방향으로 방향 이제 면이 되니까 여기다 힘을 줬어요. 그다음에 움직이는 거리는 델타 L만큼 움직였죠. 델타 알파가 저 각도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2델타 L로 움직였어요. 즉 속도가 정해질 수가 있죠. 시간도 알고요. 즉 델타 dt 동안 액체가 얼마만큼 일어났냐. 우리가 그걸 deformation rate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잘 계산해 보면 델타 알파 오버 델타 t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아주 미소로 나누면 우리가 미적분 형식으로 미분 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d 알파 dt가 되죠. 오버 dt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m과 이 그림에서 보면 m과 m 프라임 요 m과 m 프라임 사이의 거리는 델타 L은 델타 U 곱하기 델타 T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두 개를 곱하면 델타 L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요 각도, 즉 요 알파가 매우 작은다고 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우리가 요 공식을 이용해서 델타 Y 곱하기 델타 알파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요 결국은 뭐예요? 이 식이랑 다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표현이 다 똑같아야 되니까 델타 알파 오버 델타 t는 델타 u 오버 델타 y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델타 알파 델타 t가 du dy가 되는 거죠. 각도가 시간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돼요? 각도가 변하는 양. 그게 du dy가 되죠. 그죠? 요거를 요 성립하는 것, 요 바로 변형률을 deformation rate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뉴토니안 플루이드라고 얘기하죠. 뉴토니안 플루이드. 이게 어떻게 돼요? 선형적 관계가 있는 거죠. 선형적 관계가 있어서 대표적으로 뉴토니안 플루이드는 액체 중에서도 물, 그 다음에 대기, 공기 이런 애들은 뉴토니안 플루이드로 핸들링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 안에 뭐가 섞여 있는 것들, 즉 세드먼트 같은 경우나 무슨 예를 들어서 슬러그라든지 아니면 기름, 물 속의 기름, 얘네들 움직이는 것들은 넌 뉴토니안 비헤이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우리가 요 치약, 젤리 이런 애들 있죠. 주로 이런 애들은 성리학적 유체를 넌 뉴토니안, 비뉴토니안 유체라고 해서 아래와 같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아래와 같은 관계를 가지게 돼서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요 비스커시티가 여기 보시면 델타 yx가 되고 여기서 뮤 dy 오버 dy가 되죠. 이렇게 되는데 요거 뮤가 요거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apparent viscosity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non-Newtonian fluid인데 non-Newtonian fluid죠. 그래서 만약에 요것이 아주 그냥 K는 1이고 그냥 선형적인 관계를 가졌을 때는 우리가 그걸 뉴토니안 플루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뉴토니안 플루이드는 뭐겠어요? N이 1이겠죠. N이 1이면 얘네들은 0이 되고 1이 되고 그러면 K만 남아서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니까 그런 경우를 뉴토니안 플루이드라고 얘기합니다. 그 뉴토니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그냥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조금 다 깨졌는데 요거는 뭐겠어요? 뮤죠. 뮤는 우리가 동적 점성 개수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뉴라고 하는 것인데 뉴는 뮤 오브 로, 즉 동점성 개수 나누기 밀도로 나누면 우리가 바로 운동학적 점성 개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적 개념과 그다음 운동학적 개념은 제가 나중에 차원 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정의하는 이유가 이렇게 부르는 이유들이 다 있겠죠. 그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점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적용을 시켜서 문제를 좀 풀어보면
두 판이 아주 평행하게 아까 그린 것 같이 이렇게 평행하게 놓여 있는 사이를 유체가 흐른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유체 분포는 이런 식으로 u of u max 1 minus ey of h의 스퀘어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h는 두 평판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 원점은 판 사이의 중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유체가 15도씨의 물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최대 유속이 0.05m/s 그리고 평판 사이 거리가 0.1mm일 때 1m 스퀘어 넓이의 아래판에 미치는 힘, 그죠? 전체 1m에 얘가 흘러가고 있을 때 아래판에 미치는 힘을 계산해 달라는 겁니다. 그걸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게 생각하면 시어 스트레스를 계산하면 돼요. 근데 앞에서 시어 스트레스 어떻게 정의된다고요? 이렇게 정의니까 어떻게 되냐? 유속을 알면 유속을 미분해서 점성을 계속 곱해주면 시어 스트레스가 나오고 시어 스트레스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전체 받는 힘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해보면 F는 어떻게 돼요? F는 전달 능력 곱하기 면적, 그죠? 근데 타우 YX는 뉴토니언 플루이드에서 mu 곱하기 du over dy, 그죠? 근데 du over dy가 어떻게 됐냐면 앞에 공식에 주어졌죠. 이 공식이 뭐예요? du죠, u. 그러니까 얘를 y로 미분하면 되는 거죠. y로 미분하면 저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러니까 미분하고 난 공식이 바로 이 공식이 되니까 저 끝에 있는 공식인데 거기다가 이제 뭐가 돼요? 이 du dy를 du dy니까 여기다가 이 공식에다가 동적점 성계수 μ를 곱해주면 바로 타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타워에다가 위에서 봤듯이 어떻게 돼요? 면적을 곱해주면, 그죠? A를 곱해주면 바로 전체 힘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을 전부 다 곱해주면, 그 다음 Y는 어떻게 돼요? Y는 밑으로죠. 밑으로 위치가 마이너스 H 오버 2가 되니까 이것들을 전부 다 넣어주면 F는 얼마가 나요? 다 뮤 값을 집어넣어줘서 다 계산을 해주면 보통 이제 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온도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대부분 표로 주어지지만 표 넣기가 귀찮아서 이렇게 그냥 정의를 해버렸어요.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최대 유속은 0.05 m/s가 되고요. 다 집어넣어서 힘을 계산해보면 2.28 정도가 되고 방향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방향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러면 이제 표면 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표면 장력도 서페스 힘이에요. 그래서 표면 장력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표면 장력은 액체의 표면이 다른 액체나 고체가 만났을 때 일어나는 힘이겠죠. 시어 스트레스와도 뭐 얼추 비슷한 시어 스트레스에서 미치는 거예요. 근데 시어 스트레스는 주는 힘이라고 두면 표면 장력은 받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시어 스트레스에 걸렸고 특히 뭐 예를 들어 자유 표면이 있다고 치면 여기서 시어 스트레스가 걸렸겠죠. 바람에 의해서. 그럼 물이 느끼는 건 뭐예요? 자기들이 버티려고 하는 힘. 간단하게 따지면 버티려고 하는 힘이 바로 표면 장력입니다. 자기들끼리. 자, 공항이 아니라 공학에서 중요할 때는 액체가 좁은 공간들, 그래서 지하수를 지나가거나 아니면 방울과 같은 액적 있죠? 액적 같은 것들이 형성할 때는 아마 이 표면 장력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표면 장력은 보통 어떻게 돼요? 여러분 표면 장력을 배웠죠? 물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가장 쉬운 예가 뭐예요? 표면 장력은 여기서 한 명 당길 때 줄이 있죠? 줄이 서로 당기고 있을 때 미치는 이 줄이 버티는 힘을 우리가 표면 장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야? 표면 장력은 결국 이 줄에 미치는 줄의 길이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F 오버 L, 그죠? 그게 바로 표면 장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단위 길이당 미치는 힘을 우리가 표면 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액체로부터 분자가 떨어지도록 끌어당기는 힘, 그죠? 끌어당기는 힘을 표면 장력이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띄어낼 때 걸리는 힘, 바로 표면 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표면 장력이 약해지죠. 서로 분자 간이 활동이 더 활발해지면서 띄어내기가 쉬운 특징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표면 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산음료의 뚜껑을 열 때 기포가 나오죠. 예? 그럼 평균 기포의 크기가 0.1mm라고 할 때 기포가 갖고 있는 외부와 내부의 압력 차를 한번 계산해 보자, 그런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기포의 반을 이렇게 잘라서 하고 있다면 압력에 의한 힘은 어떻게 돼요? 이 면에 그러니까 어떤 압력은 결국 뭐예요? 수직 방향이라고 했죠. 수직 방향으로 미치는 힘이니까 이 압력에 미치는 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요 면에 미치는 요 압력 차에 의해서 걸리겠죠. 그래서 프레셔는 델타 P 곱하기 파이 D 스퀘어 오버 D. 즉 이렇게 면이 반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직 요쪽으로 걸리는 그러니까 수직 힘을 계산해 보면 여기에 미치는 힘과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 힘은 뭐냐? 그다음에 또 뭐냐면 얘네들 어떻게 돼요? 기포가 있고 기포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힘은 뭐예요? 요 시그마. 난 뭐지만 시그마가 뭔지 모르지만 요 결국은 요 선으로 당기고 있는 거죠. 얘네들이 버티고 있는 힘. 그죠? 그러니까 요 면에서 버티고 있는 힘. 요 줄만이겠죠. 즉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당기는 힘. 그죠? 그렇게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장력으로 버티는 힘이랑 압력으로 미치는 거랑 동일해야 기포가 유지가 되겠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력이 약하면 이 기포가 부서지겠죠. 그래서 같아야 되니까 요 프레셔와 시그마가 같아야 되고 요 힘과 요 힘이 제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델타 P, 즉 외부와 내부의 그 힘의 차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장력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탄산수 기포의 표면 장력이 공기와 물의 그런 표면 장력과 같다 그러면 우리는 시그마를 72.8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보통 이제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면 우리가 2.91 킬로파스칼이라는 압력차를 서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표면 장력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표면 장력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제 문제는 뭐 쉽게 풀었어요. 문제 쉽게 풀었는데 조금 더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이와 같이 이렇게 어떻게 되냐? 이런 면이 있는데 면이 R1과 한쪽 굽에는 R1이고 한쪽 굽에는 R2예요. 이 그림에서 보면 그런 것들 즉 요의 굴곡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 다음 반지름이 R2고 요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가 R1의 굴곡을 갖고 있다. 그런 면이에요. 즉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좀 다른 그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그 면, 2차원의 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각 면에 미치는 힘의 합이 0이 돼야 되죠. 얘네들이 유지되려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요 PI와 그죠? PI와 PO가 여기 있죠. PO를 요 바깥쪽에 있는 PO 요 차이가 dx dy가 되죠. 요 dx dy를 가지고 면적에 미치니까 요 압력이 미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버티려주는 힘은 뭐야? 요쪽에서 받쳐줘야 되겠죠. 요 힘에서 받쳐줘야 되니까 이 시그마 dy 사인 알파 요쪽에서 나온 요 길이에 미치는 힘이겠죠. 그 다음에 얘도 이 시그마 dx 사인 베타에서 요쪽에서 미치는 힘으로 버티는 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둘이 동일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동일한 힘들이 버티고 있어서 둘이 같은 공식이 돼야 되고요. 근데 잘 따져보면 저쪽 그림에서 사인 알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dx 오버 2r1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사인 베타도 dy 오버 2r2로 나타낼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원이긴 한데 거의 삼각형이라고 보면 되죠. 뭐 굴곡이 굉장히 작다고 치면. 그래서 좀 표현을 이렇게 해보면 그 다음 dx는 뭐 부채꼴 방정식에 의해서 2r1 사인 알파로 계산할 수 있어서 전체 정리하면은 압력차는 결국 왼쪽 굴곡 오른쪽 굴곡에 반지름을 그러니까 리버스된 인버스를 더해주면 거기다가 시그마를 곱해주면 결국 우리가 압력차 즉 바깥과 안의 압력차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표면 장력을 다른 방식으로 아까는 이제 기포가 완전히 구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기포라든지 표면 장력 즉 아니면 물 서피스 같은 것들이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구의 형태가 아닌 경우에 계산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또 하나 이제 표면 장력을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이 표면 장력 때문에 생기는 것을 우리가 또 정의를 해보는데 한 물질이 점착성을 코이전이라고 하고요. 두 개의 다른 물질의 점착성을 어드히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이전과 어드히전. 즉 코이시브니스 코이전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사실 비스커스티와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드히전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빨대 같은 것들을 물에다 꽂으면 물이 올라오죠. 물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좌우변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쑥 올라오죠. 여기 그림 보면 이걸 내가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물 속에다. 그러면 물이 쭉 올라와서 이렇게 되는. 즉 이 고체와 이 물이 만나는 고점, 다른 물질 간의 점착성을 우리가 어드히전이라고 그러죠. 근데 물 같은 경우는 유리와의 점착성이 더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좋아. 너무 좋으면 땡기겠죠. 땡겨서 올라붙는 거죠. 뭐보다 좋은 거예요? 물 사이의 관계보다 얘 사이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쭉 올라가는, 좌우에서 붙어서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은 같은 거, 여러분들 이제 수은 온도계 보면 어떻게 돼요? 수은 온도계는 수은 온도계 이거 반대로 돼 있죠?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온도계 한번 보시면 올라가 있어서 그 가운데가 더 높죠. 그건 왜 그래? 자기들의 코이즌이 더 어드히전보다 높기 때문에, 즉 유리와 수은과의 관계보다 지들과의 관계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가운데가 올라가고 이 벽에서는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또 표면 장력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배웠던 공식을 적용해서 얼마만큼 올라가나, 즉 이게 이 표면이 얼마만큼 떨어지나, 그걸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공간에서 오리고 내리는 높이를 액체의 표면의 구의 모양이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R1, R2가 그냥 R이죠. R1, R2가. 왜냐하면 아까는 R1, R2가 다른 구배라고 그랬는데 R1, R2가 동일하다면 우리가 R이라고 그냥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수압 조건에서 대기 압력은 그냥 일반 압력은 어떻게 되냐면 감마 H죠. 로지 H라는 얘기예요. 즉 깊이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로지 H라고 하는데, 저거는 우리가 정수압으로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지만 일단 로지 H라고 생각을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게이지 압력은 로지 H가 되고요. 그다음 대기 압력은 어떻게 돼요? 주변의 압력은 우리가 보통 0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0이라고 놓게 되면 표면 장력과 공식에 대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감마 H는 시그마 2 오버 R이 됩니다. 즉 R은 R 코사인 세타가 돼서 H는 2 시그마 코사인 세타. 즉 여기다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보내고 감마 밑에 있죠. 그 다음에 2 시그마 있고 요 R 대신에 R 코사인 세타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H가 표면이 올라가는 양으로 관의 반지름이 커지면 올라가는 양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세타는 바로 접촉면의 각, 여러분들이 앞에서 재보면 알 수 있는, 즉 여기서 세타가 잴 수가 있겠죠. 그걸 계산하게 되면 바로 H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표면 장력, 물의 표면 장력을 계산하고 싶다. 그럼 꽂은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돼요? 나머지 다 알죠? H 잴 수 있죠? 그 다음에 세타 잴 수 있죠? 감마 잴 수 알죠? 그 다음에 R 계산 알죠? 그러면 시그마를 계산할 수가 있죠. 물의 시그마를.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물의 표면 장력을 계산하는 방식은 저런 방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는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것들을 배웠어요. 가장 중요한 액체를 표현하는 기본식들, 힘들, 이런 것들을 배웠죠. 그죠? 그런 것들을 배워서 1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리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유체역학에서 많이 배웠고, 이것들이 아마 수리학에서 조금 더 적용성이 있는 부분들에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리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체역학 리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